안녕하십니까. 오형태 내과 원장 오형태입니다. 일반인들은 내과와 외과에 대해서 잘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이나 의과대 학생도 정확히 구별을 잘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의과대학 다닐 때 막연히 내과는 이런 과일 거다, 이런 과일 거다. 외과는 이런 과일 거라고 이렇게 짐작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은 아주 점잖하고 젠틀하시고 피도 보지 않고 그리고 아주 여유자적하게 환자를 보시면서 아주 젠틀맨처럼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외과 선생님들은 아주 날카롭고 정말 시간도 없으시고 터프하시고 아주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가다 같은 외과는 하지 말고 좀 젠틀맨 같은 그런 내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피도 보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편견은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내과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보통 한 4주 정도 내과 인턴 생활을 했는데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인턴 선생님들이 되게 족저건망염이라든지 아니면 아킬레스 건염 같은 걸 걸리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내과 4주차 때가 되면 거의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뭐 개처럼 뛰어다닌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뛰어다니고 일을 해도 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수많은 CPR, 그 응급 상황들이 있고 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 대학병원 입원 환자나 응급 환자의 최소 3분의 1은 내과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외과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아마 기분이 나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 진짜 응급 환자는 과연 무슨 과 환자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상 정말 초응급 환자는 내과 환자가 아니면 저는 응급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 병원 도착해서 최소한 2시간 안에 혈관을 개통시켜주지 않으면 환자분이 사망하거나 애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호흡곤란을 오는 기관지 천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만약에 기도 확보를 못 해준다면 뭐 10분 이내에 사망할 수밖에 없고요. 또 대표적으로 뭐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응급한 내과 환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생각보다. 대개 이런 분들은 한두 시간 이내, 어떤 경우는 뭐 10분 이내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초응급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환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뇌출혈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병원에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과연 몇 시간 내에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신경외과 환자분이 심근경색 환자보다는 훨씬 더 응급 환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뇌출혈 환자분이 정말 초응급이라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방으로 데려가서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어떤 신경외과 선생님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출혈이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CT나 MRI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일단은 그 알아내는 과정이 보통 한두 시간 이상 걸리게 되고, 설령 알아냈다고 해도 수술을 하려면 마취과 선생님의 동의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마취과 선생님들은 마취 이후에 환자가 깨지 않으면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 만약에 특히 뭐 내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환자라면,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당뇨라든지 이런 조절되지 않는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다면 마취과 선생님들은 수술을 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박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조절을 해서 내과에 의뢰를 해서 조절을 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이 하루 이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과연 응급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학 드라마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요, 수많은 외과 선생님들이 아주 정말 바쁘게 또 수술장에서 움직이시면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는 외과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과 선생님들도 멋있긴 합니다. 드라마틱하고 아주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는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내과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내과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내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수술 환자분들의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질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이식수술을 하더라도 이식수술 후에 면역억제제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치들을 내과에서 잘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외과 선생님들이 결코 마음 놓고 수술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막상 제가 내과 전공의를 해보니까 요건 마치 호수에 떠있는 오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안해 보이죠. 멋있죠. 호수에 떠있는 오리 보면요. 그렇지만 그 발바닥은, 오리의 발바닥을 수중 촬영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발바닥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태가 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죽음과 계속 맞닿아 있으면서
또 긴장감이 한시도 이렇게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고, 환자분들이, 입원 환자들이 거의 실제로 시한폭탄이라고나 할까요? 인공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분의 뭐 거의 8, 90% 이상,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분의 역시 한 8, 90% 이상은 내과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과가 아주 편한 건 줄 알고 잘못 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때 3번 도망갔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면 했지 이건 못하겠다. 뭐 첫 번째는 잠을 못 잡니다. 흔히들 뭐 군대보다 힘들겠냐, 해병대보다 힘들겠냐, 특전사보다 힘들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의사들이.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특전대, 해병대 뭐 힘들죠. 그런데 밥은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은 재워주지 않습니까? 저는 수련 생활을 하면서 수면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그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황하고 3일 동안 밥을 못 먹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주저없이 잠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과는 태가 나지 않게 힘든 과고, 또 사실 가장 필수 의료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들은 항상 내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과다. 너희들이 잘 보듬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에 뭐 필수 의료 패키지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소아과나 뭐 산부인과, 뭐 흉부외과 이런 과들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필수 의료과 중에서도 정말 필수 의료과는 내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과의 여러 가지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정말 저수가로 지금 잡혀 있고요. 심지어 위내시경 비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보다 더 저수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과,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5,000명을 늘리면 뭐 낙수 효과로 기피과인 이런 필수 의료과를 선택하지 않겠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수 의료과들은 일만 힘든 게 아니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판결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의사가 뭐 일부러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것도 아닌데, 뭐 감옥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배상금을 10억 이상을 이렇게 때린다든지, 이건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 액수고, 그걸 나라에서 온전히 그걸 서포트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누구도 내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과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공의들도 지금 돌아오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의사가 많은데,
이제 3,000명에서 5,000명까지 뽑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 이후에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1등부터 3,000등까지 다 의대를 갑니다. 3,001등부터 서울대 이공계나 카이스트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공계 인재 부족이 이미 1998년인가요? IMF 때부터 이미 지금까지 진행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 뭐 중국의 칭화대라든지 인도의 IIT 같은 경우, 또 미국의 유명 MIT나 유명 공과대학들, 이런 중에는 수많은 IT 천재들이 입성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대를 가지 못한 분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좀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는 인재 싸움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5,000명을 뽑는다면 그 많은 이과의 인재들이 다 의대를 가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공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멸할 걸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서울대 공대 수준이 지방대 공대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는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이공계 인재들입니다. 저희가 의대를 갈 때만 해도 수많은 인재들이 이공계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날의 경제를 이렇게 일으킨 거고, 그 뒤를 지금 받쳐줄 40대, 50대, 30, 40대, 50대 인재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단절이 된 거죠. 그러나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 또 미국,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주 인재 풀이, IT 쪽의 인재 풀이 넘쳐납니다. 과연 경쟁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늘리게 되면 이거는 우리 경제에 안전한 재앙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의사가 경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뭐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사는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